안녕하세요. 이재명 후보의 아바타 명탐정 이재보십니다. 합니다. 이재명. 안녕하세요. AI 윤석열입니다. 윤석열 후보와 너무 닮아 놀라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김동연 대통령 예비후보 아바타 윈디입니다. 네, 방금 들으신 내용은 이번 대선에 출마한 여야 후보들을 쏙 빼닮은 아바타들의 목소리인데요. 똑같죠? 아무리 비교해서 들어도 저는 목소리가 똑같은 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듯 최근에 인공지능을 이용한 첨단 기술이 산업계를 넘어서 정치로까지 영역을 확장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아마 이 문제를 한번 좀 집중적으로 짚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특별한 분을 스튜디오에 모셨는데요. 각종 방송을 통해서 과학 커뮤니케이터로 아주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신 분입니다. 궁금한 뇌연구소의 대표를 맡고 있는 장동선 박사를 모시고 포스트 코로나 4차 산업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너무 저는 문과인데 어려운 영역에 지금 한번 도전을 해보겠노라 주제를 골랐는데 잘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박사님. 네. 근데 최근에 딱 저희가 모시려고 했더니 그렇지 않아도 AI와 관련된 책을 하나 지금 펴내셨어요. 네, AI는 세상을 어떻게 바꾸는가라는 음, 질문으로 예. 이렇게 그 김영사에서 내주셨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AI 소개라고, 인공지능이 뭔지 소개한 책이라고 보면 됩니까? 원래는 제가 이제 집필할 때 뇌와 AI의 미래와 관련된 책을 중학생도 읽기 쉽게 써달라. 되게 어려운 부탁이죠. 중학생도 읽기 쉽게. 근데 이제 요 시리즈가 굿모닝 굿나잇이라고 그 뭐 아침에서 저녁 사이에 이제 하루에 그냥 쑥 읽을 수 있는 문고판으로 짧게 나온 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뇌와 AI가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공존하게 될까, 예. 그러한 인공지능 이야기를 뇌과학 박사 입장에서 적었으면 어떨까라고 해서 적기 시작해서 네. 사실 인공지능 이야기를 하긴 합니다만 수학이 나오지도 않고, 그리고 정말 뭐 인공지능의 현재에 대해서 설명하는 책도 아니고요. 다만 과거에 인공지능을 어떻게 연구했고 현재까지의 인공지능까지 오게 됐는가,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가 인공지능과 어떻게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시나리오들을 약간 상상과 뭐 SF 소설 영화들을 곁들여서 네. 적어본 책입니다. 근데 저도 읽고 왔는데요. 물론 이제 인터뷰를 진행하기 위해서 이제 기초 지식을 쌓기 위해서 읽고 왔는데 제가 먼저 반문을 드리겠는데 네. 중3도 이해할 만하게 쉽게 쓰셨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그게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네. 이게 사실 더 어려웠던 거를 편집자분께서 이건 더 쉬워야 한다라고 또 많이 또 이렇게 수정해 주셔서 그나마 이렇게 나오긴 했는데요. 네. 쓰면서 어렵더라고요. 이게 사실 어찌 보면 쉽게 읽히는 게 쓰는 게 제일 어려운 건데. 네, 그러니까 모르는 걸 알게 하는 것도 어려운데 네. 알고 있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쓰는 것도 정말 늘 훈련과 연습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래도 좀 유리했던 점은 있어요. 제가 인공지능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오호. 그 완전히 정말 그 매일 코딩하는 인공지능 전문가라면 오히려 더 어려웠을 텐데 저도 잘 모르는 분야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이해한 정도를 우리 아들이 나중에 크면 설명할 때 이 정도면 될까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크면 아들이 좀 힘들어할 것 같습니다. 하여간 오늘 좀 잘 인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근데 좀 평소 정말로 궁금했고 또 저희가 설령 궁금해하지 않더라도 앞으로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그런 지금 그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번 미리 한번 좀 훑어보자 이 차원에서 좀 준비를 했으니까 지금부터 좀 얘기를 풀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조금 전에 아바타 구분이 되세요? 저는 아무리 들어도 똑같은데. 첫 번째는 약간 어색하다는 느낌이 좀 들었는데요. 네. 두 번째 경우에는 너무 그 말하는 목소리 스타일 포인트가 똑같아서 저도 이렇게 정말 집중하고 들었는데도 그 아바타 또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페이크라는 거를 사실 감지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소리만 나오면 딥 보이스 이렇게 부르나요? 네, 딥 보이스라고 주로. 그다음에 이제 그 전반적으로 딥페이크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 이거 어떤 기술이에요? 원리를 설명해 주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인공지능 하면 일단 뭐 가장 기초부터 가게 되면요. 사실 인공지능 AI 같은 말이잖아요. 그럼 그게 대체 뭐냐라고 그러니까. 하면 사실은
학습을 하는 기계다라고 해서 이제 기계 학습 알고리즘이 그 하위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기계가 학습을 할 줄 알면 지능이 있다로 인정하자라고 해서 기계 학습 알고리즘들이 있고 그 안에 여러 종류들이 있어요. 또 어떤 것들은 굉장히 단순한 그냥 패턴 분석을 하는 거지만 그 중에서 가장 파워풀한 좀 힘이 세고 정말 잘 작동해서 널리 알려진 알고리즘 중에 하나가 딥러닝. 네네네. 네네. 들어봤어요. 그리고 이 우리가 알고 있는 딥페이크나 딥보이스 같은 경우에는 뭐 간단히 설명하면 어떤 형태로 많이 만드냐면요. 일단은 누군가의 얼굴 데이터나 또는 목소리 데이터가 있으면 이것들을 굉장히 많이 복사해서 일단 데이터를 많이 확보를 해놔야 됩니다. 그렇죠. 예전에는 몇 시간 분량이 필요했고 지금은 그렇게 많지 않아도 되는 게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또 그 데이터를 복제해서 또 다른 데이터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두 개의 알고리즘이 경쟁하도록 만드는 알고리즘이 있는데요. 이걸 이제 생성적 적대 신경망 이렇게 부르는 게 좀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전문 용어 들어가면 헷갈려요. 네네. 네. 겐이라고도 부르고요. 네. GAN. 생성적 적대 신경망은 저도 들으면 좀 어려운데 이렇게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 AI 하나한테는 야, 네가 장동선 박사 목소리랑 똑같은 파일들을 막 만들어봐라고 하는 생성자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반대편에 다른 인공지능 알고리즘한테는 반대를 시키는 거야. 야, 누가 진짜 장동선 박사고 누가 만들어내는지 네가 한번 감별을 해봐. 아, 라고 해가지고 둘을 싸움을 붙이는 거예요. 너 여기서 틀렸어. 이렇게 잡아내고 한쪽에서는. 그 생성적 적대라는 게 이제 서로 적대하는 서로가 싸우는 두 알고리즘을 만들어내고 얘네들이 계속 데이터를 생성하는데 생성자는 계속해서 데이터를 만들면서 점점 더 장동선 박사랑 비슷한 보이스를 만들려고 하는 거고 예. 감별자는 얘도 수준이 점점 올라가겠죠. 학습을 예. 하니까 예. 처음에는 에이 아니야 잘 알아내다가 나중엔 나도 애매한데 라고 하면서 이제 둘을 같이 진화시키는 형태의 알고리즘을 겐이라고 부르는데 얘네가 굉장히 효율적으로 정말 감별하기 어려운 그러한 데이터를 잘 만들어냅니다. 아, 그러니까 하나는 미꾸라지 AI고 하나는 메기 AI.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구나. 그런데 둘을 한꺼번에 진화시켜 버리니까 얘네가 정말 엄청나게 빨리 진화하기도 하고 예. 인간 흉내를 점점 잘 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인공지능의 학습 능력이라고 하는 게 조금 전에 이제 그 AI 아바타 이제 그 들었으니까 이재명 아바타라면 네. 자, 이재명 후보가 실제로 이라고 하는 그 발음을 할 때 어떤 음정을 어떻게 이제 높낮이로 발음을 하고 네. 제자에는 또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끌어모아서 분석 학습을 하는데 그대로 다시 그러니까 따라하는 것. 그렇죠. 학습 능력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그런데 이제 옛날 AI들은 뭐였냐면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 각각의 딱 이재명 후보다라고 생각하는 포인트가 뭔지를 사람들에게 이제 레이블링하거나 예. 답을 하게 하고 그걸 이제 선생님이 학생 가르치듯이 네. 요거야라고 우리가 만들어주거나 가르쳐줘야지만 배우는 아이들이었는데 예. 그 알고리즘들이었는데 예. 지금 알고리즘들은 어떤 포인트를 잡아내라고 말을 하지 않아도 지가 알아서.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처럼 생성자가 계속 하다가 네. 요 포인트를 우리가 좀 흉내내야 반대편의 감별자가 알아내기 어렵겠구나라고 하는 거를 자기들이 스스로 학습해 나가는 거죠. 그러면 지금 어디까지 발전해 온 거예요? 예를 들면. 쉽게 말하자면 인간의 눈으로 또는 인간의 귀로는 구분할 수 없는 페이크는 너무나 쉽게 만들어지는 정도까지 발전해 왔죠.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 흉내 내는 거는 정말 쉬워졌습니다. 흉내 정도는. 네. 근데 지금 그 현재의 과학 기술로는 네. 사전에 입력한 메시지를 예를 들어서 음성은 똑같게 하더라도 메시지 이런 것들은 사전에 입력을 해줘야 한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저는 예스와 노를 둘 다 답하고 싶긴 한데요. 그러니까 일단 이게 말한다는 게 생각보다 어렵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목소리와 말투만 흉내 내는 건 쉽죠. 네. 그런 성대모사 같은 거니까. 그런데 이제 어떤 개그맨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떠한 그 개그로 사람을 웃길까까지 흉내를 내봐라. 이러면은 이 사람의 어떻게 보면 정신까지 이해를 하고 그렇죠, 복제를 그렇죠. 해야 되는 거니까 이건 정말 어렵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성대모사는 아주 쉽게 된다. 근데 누군가의 정말 마음과 정신까지 파악해서 똑같이 복제해내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아직까지는 불가능한 기술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네. 이제 시선 집중을 진행을 하는데 네. 오늘따라 이상하게 그 몸도 안 좋고 진행하기가 싫어요. 네. 그럼 AI 김종배한테 야 오늘은 네가 진행해라. 네. 이거는 불가능한 거죠. 스크립트를 써주면 가능한 게 이제 현재 수준이고 어허.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 방송이 아닌 다른 방송에서 이야기한 데이터가 굉장히 많다. 예.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AI 알고리즘이 학습을 시켰다. 그럼 그 중에서 사람들의 반응이 가장 좋았던 것만 짜집기 해서 1시간 동안 채워라. 이것도 가능하긴 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혼자 떠드는 거 말고 제가 이제 그 AI 김종배가 네. 장동선 박사를 실제로 모시고 인터뷰를 주거니 받거니 불가능한 거죠. 여기까지도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그게? 네, 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이 입자리 이렇게. 그게 이제 최근에 많은 AI 회사나 이제 IT 회사들의 경우가 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 데이터나 대화 실제 데이터들을 학습을 시킨 거죠. 네. 그러면 사람이라면 보통 이러한 상황에서는 어떤 형태로 대응을 한다라는 걸 학습할 수 있잖아요. 또 김종배 시선 집중 같은 경우는 이게 뭐 지난달에 시작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역사가 좀 있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쌓인 프로그램이죠. 그러면 이 어떠한 방식으로 게스트와 대화를 하는가의 데이터를 학습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진행자 김종배가 어떤 네. 그 주제에 대해서 하면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고 그렇죠. 묻고 들어가더라. 그렇죠. 패턴 분석을 해가지고. 패턴 분석을 해서 이야. 웬만한 질문에는 정확히 김종배 스타일로 답변하는 정도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 흉내도 가능하니까요. 좀 심각한데요, 이러면? 여기서 이제 재미있는 포인트가 진행이 되는 게요. 미래 세상에서는 결국 이제 이런 디지털 세상, 온라인 그리고 나를 흉내낼 수 있는 아바타들이 어떻게 보면 이미 나와 있고 앞으로는 더 많이 나올 거니까 네. 결국은 저는 아이덴티티라는 게 중요해진다고 생각해요. 음. 진짜 김종배가 누구인가? 그러니까. 진짜 장동선이 누구인가? 그러니까요. 자, 실제 세상에서는 우리가 이걸 어떻게 증명하죠? 그렇죠. 요즘은 지문 인식, 홍채 또는 뭐 얼굴 인식 이런 형태로 내 몸을 사용한 생체 인식을 통해서 내가 진짜 나라는 걸 증명할 수가 있는 게 근데 하나의 오히려 그럼 방법이고. 물리적 형상은 더 만들어내기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는 그래도 이제 지문 같은 경우는 누가 복사해 갈 수도 있고 홍채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어려우니까 다양한 형태의 이제 그 생체 인식 기술들을 합쳐서 네. 하나 흉내 낼 수는 있으니까 두 개를 합친 콤비는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어떻게 보면 창과 방패 싸움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더 어려워지는 건 온라인이죠. 온라인은 주민등록증 사본 같은 거 올린다. 누가 이걸 훔쳐가면은 그 사람도 올릴 수 있는 거죠. 그럼 QR 코드로 요즘 내가 백신 맞은 사람이다 나라는 걸 증명하지만 이것도 복사를 해서 갖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해킹이 어려운 끝판왕 기술이 블록체인에 기반한 우리가 이제 NFT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즘 이제 뭐 경제 이야기 하다 보면 자주 나오는 얼핏 보기는 한 것 같아요. 그 non-fungible 토큰이라고 대체 불가 토큰. 이게 이제 블록체인에 기반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온라인 디지털 상에서 내가 나라는 걸 증명하기 위한 어떤 아이디 카드로서 가장 보안성이 좋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치가 올라가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토큰이라고요? 네. 옛날에 저는 버스 탈 때 내던 토큰 그거 아닌 거죠?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네. 그 버스 타는 토큰 하나하나가 다 똑같으니까 얘를 내건 쟤를 내건 상관이 없는데 네. 이 대체 불가 토큰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김종배 진행자만의 토큰을 내가 발행을 하면 이 소유자가 나라는 거를 온라인상 디지털상에서도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이 나의 어떤 등기부등본 같은 게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완성태라고 하는 표현을 써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정도로 그러니까 기술이 진보를 하면 네. 우리가 이제 그 소설이나 만화에서 손오공의 분신술이 구현된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지금도 분신술이 이미 일부 인터넷 그 영역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분신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근데 이 딥페이크 기술을 이야기를 하면 항상 따라붙는 게 악용 가능성을 다 얘기를 하잖아요. 네, 현재 딥페이크 기술의 97%는 음란물이나 범죄 영역에서 이용이 되고 있어요. 좀 슬픈 현재 사실이죠. 그래요? 네, 그게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게 누군가 예를 들어서 이제 저도 오늘 김종배님을 처음 뵀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약간 그런데 사실일 것 같아요. 누군가가 반했다.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을 내가 온라인상에서나마 소유하고 싶다. 그러면 나는 정말 싫고 상상만 해도 소름 끼치는데 누가 나랑 똑같이 생기고 내 목소리와 내 얼굴을 한 존재를 가지고 조금 오, 소름 끼쳐. 네, 오. 싫죠. 네. 근데 이러한 어떤 그 형태로 네. 사람들의 욕구가 좀 있다 보니까 욕망들이 있다 보니까 예. 이걸 악용하고 있는 범죄 영역에서 사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기나 음란 이런 쪽으로 딥페이크 기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리를 하면 딥페이크라고 하는 한 기술을 가지고 이제 인공지능 이야기를 했지만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게 인간이 다방면에 걸쳐서 감각적으로 받아들이고 지각을 통해서 패턴화하고 의식화하는 과정을 거치잖아요. 뇌 활동을 통해서. 네네. 인공지능도 똑같이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할 수 없는 영역이 있는데 이게 정말 어려워지는 게 인간의 흉내는 정말 잘 냅니다. 지금은 인간이 정말 인공지능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영상이나 뭐 보이스는 다 하는데 예. 근데 이제
심지어 통화를 하는 것도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뭐 저기 식당 좀 예약해 줄래? 했을 때 인공지능 비서가 정말 사람처럼 전화해서 예약하고 하는 서비스도 사실 이미 몇 년 전에 영어권에서 나왔고 그래요. 우리나라 서비스로도 있거든요. 음. 그럼 식당 직원 입장에서는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인공지능 비서가 스케줄도 잡아주고 통화를 해서 예약을 하는 게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우리가 새로운 윤리 어떤 잣대가 좀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그렇죠. 이게 내가 사람인지 알고 싶을 수도 있고 사람이 아닌 존재랑 대화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나는 배신감을 느낄 수도 있고 싫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게 지금 사람인지 아닌지를 온라인상에서 구분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건 사실 도로로 나왔을 때도 사실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앞으로 자율주행 차량들이 많아질 텐데 한 방에 모든 차량이 자율주행 차가 되는 게 아니라 아직은 사람이 운전한 차도 있고 자율주행 차도 있으면 공존을 하겠죠. 공존을 하겠죠. 그렇다면 자율주행 차는 자율주행 차라는 거를 마치 택시처럼 이렇게 표시를 해서 다른 사람들이 알게 해야 될 필요성도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메타버스에서 이제 더 많이 사용하게 될 일종의 글래스 같은 게 나와서 누군가가 이 글래스로 나를 보는 순간 내가 어느 날 몇 시에 봤던 사람이고 나랑 어떤 공통의 친구가 있는지 이런 정보를 줄 수 있는 글래스를 쓸 수도 있을 텐데 상대 입장에서는 이러한 정보가 상대에게 공개되는 건 나는 싫은데 라고서는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상대가 이러한 글래스를 쓰고 나에 대해서 정보를 읽고 있다라는 거를 상대가 알 수 있게 해줘야 되는 어떠한 윤리적인 그러한 그 룰들이 생겨야 되지 않을까. 이런 논의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기술이 워낙 빠르다 보니까 아직 사실은 회색지대인 거죠. 그렇죠. 그 얘기는 좀 이따 좀 더 해야 될 것 같고. 네네. 근데 여기서 이제 아마 익숙하게 이제 나오는 질문이 이거일 것 같은데 저같이 SF 좋아하는 사람들 저도 항상 정말 나오는 좋아합니다. AI의 배신. 네. 그러니까 충분히 이제 어떤 발전한 다음에 인간의 뒤통수를 때리는 AI.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장 자주 등장하는 그 SF의 소재 중에 하나죠. 그 터미네이터의 스카이넷 같은. 그렇죠. 예. 저는 사실 그 가능성은 아직은 좀 적은데 그런 SF를 조금 더 이제 하드하게 읽다 보면 예. 사실 그 문제는 AI 알고리즘이 아니라 인간이거든요. 왜냐하면 인간의 어떠한 욕망을 위해서 AI에게 명령을 내리거나 아니면은 AI가 인간을 너무 잘 흉내내려고 하다 보니까 네. 인간의 어떤 사악한 정말 그 어두운 면들까지 너무 복사를 완벽하게 잘해서 이루어지게 된 문제들이라서 그럴 수 있죠. 지금 현재로서의 위험은 이런 것 같아요. AI를 어떤 사람이 의도를 가지고 나쁜 사람들이 악용을 해서 생기는 문제가 일단은 가장 많을 것 같고요. AI가 스스로 어떤 깨쳐서 자아가 생겨서 자신의 판단대로 인간을 해하게 하는 시나리오는 사실 지금의 개발자들이 다 막고 있기도 하고 아직 거기까지는 가지 못했죠. 바로 거기서 파생되는 지금 말씀에 조금만 좀 복기를 하면 두 가지 문제를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첫째는 AI가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학습 자료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학습 자료가 지금 그 세상에 널려있는 빅데이터라고 친다면 그렇죠. 거기에는 옥과 석이 다 섞여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거를 근데 사람들이 그러면 선별을 해가지고 돌은 버려버리고 옥만 그러면 제공한다는 게 물리적으로 가능하지도 않지 않습니까? 이게 되게 요 파트까지 가게 되면은 인간의 본성에 대한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네. 근데 구체적인 예들이 방금 말씀하신 것들이 두 번 정도 잘 알려진 예가 있는데 하나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챗봇을 냈습니다. 그래서 챗봇이 정말 대화를 잘해주는 테이라는 아이였는데 출시한 지 48시간 만에 처음 대화를 한 사람들이 막 인종차별적인 욕을 하는 예, 뉴스 본 것 같아요. 그러한 정말 안 좋은 언어부터 배웠는데 이게 정말 재밌었던 게 그렇게 초반에 나쁜 언어를 배우고 나니까 나중에 이게 복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도 처음에 어떤 아이들과 어울리고 어떤 스승을 만나는 게 중요한 것처럼 국내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잖아요. 이루다가 있었죠. 그렇죠. 네, 이루다의 경우에도 정말 개발자들은 상상도 못할 정도로 약간 얘를 성추행하는데 안 좋은 언어를 사용하면서 사실 이루다가 어떤 안 좋은 그런 수단으로 사용이 되면서 이슈가 됐었고 결국 폐기 처분이 됐었던 부분이 있는데 결국 이거는 사실 알고리즘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둘 다 이용자의 문제였던 거죠. 그런데 이 알고리즘이 이용자와 소통을 하고 교류를 하면서 점점 더 많은 걸 학습하고 그 모습을 닮아간다라는 게 문제의 핵심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요. 두 번째 문제는 네. 아마 조금 전에 SF에서 나온 인간에게 배신 때리는 AI라고 하는 게 네. 아마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은데
AI가 자체적으로 학습 능력을 막 개발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인간의 통제권 밖으로 벗어나 가지고 자기가 특정한 목적 의식을 가지면서 특정한 어떤 학습을 해 가지고 그것들을 그러니까 자기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뭔가를 하는 행위. 네. 이걸 배제할 수도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인간을 정말 닮아가서 인간의 그런 추악한 면까지도 보이면서 다른 인간들을 그러니까 실제 원래 창조자였던 인간들을 배신하게 되는 시나리오가 하나가 있고요. 저는 그보다 더 무서운 거는 방금은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상상한 AI고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의인화해서 네. 우리 인간이 이렇다 보니까 AI도 이럴 거야라고 AI가 인간처럼 되면 어떡하지라고 상상한 시나리오였는데 저는 더 무서운 시나리오는 예를 들어서 뭐 정말 세계에서 최고의 슈퍼컴퓨터를 만들어서 기후 문제를 해결해봐라고 하는 답을 내라고 줬어요. 예. 근데 얘가 모든 요인들을 다 하나하나 분석해 보더니 예. 해결할 수 있어. 예. 지구상에서 인류를 말살시켜 버리면 기후 위기는 단번에 해결이 돼라는 솔루션을 얻고 그럼 이거는 어떤 인간적인 의도를 가졌다든지 인간처럼 생각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인간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준 건데 그 문제 해결법이 본인의 그 어떻게 보면 뒤통수를 치게 된 답이 된 거죠. 이런 시나리오가 무서운 거죠. 그런 영화도 있었어요. 근데 네, 아주 네. 고등지능체가 물론 그건 이제 우주에서 온 거지만 네. 딱 지구 와서 보니까 인간이 문제야. 인간이 바이러스라서 인간을 뭔가 절멸시키는 네. 이런 뭐 드라마 영화를 저도 자, 본 근데 적이 여기에서 이게 이제 가장 자주 나오는 질문이긴 한데 약간은 문과적 상상에서 나온 인공지능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아 이건 문과적입니까? 아니 근데 분명히 가능한 시나리오에 있어요. 예. 그렇지만 이게 이제 잘 생각해 보면 이러한 인공지능을 상상한 사람을 우리가 뇌 스캐너에 넣고 이 사람은 인공지능이라는 단어를 줬을 때 무엇을 떠올리는가? 그러면 뭔가 인간과 같은 영화 주인공과 같은 이러한 이제 터미네이터 같은 존재를 이제 떠올리게 될 텐데 그렇죠. 정말 컴퓨터공학과 학생을 이제 뇌 스캐너에 넣고 인공지능이라는 키워드를 주면서 무엇을 떠올리는지를 보면 예. 컴퓨팅 코드와 프로그래밍 언어가 떠올릴 거예요. 쉽게 이제 그 매트릭스에서 보면 이렇게 줄처럼 네, 해가지고 네, 막 네, 네. 내려가는 그 네. 개념 자체가 다르다. 그렇죠. 그래서 그 실제로 이제 이과적인 마인드 안에서 인공지능은 지금까지는 그냥 프로그래밍 코드 그리고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는 일종의 도구로 생각이 되는데 이제 우리가 인공지능이라고 이름을 붙이다 보니까 그 일반인 또는 이제 전공자가 아닌 사람 입장에서는 예. 뭔가 영화에서 봤던 소설에서 봤던 것 같은 사람 같은 사람을 넘어서는 존재가 떠오르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본질 자체는 사실 우리가 모두 일상에서 사용하게 되는 일종의 코드 도구다. 다만 그 도구는 가능성도 많고 위험성도 많기 때문에 양면이 다 네, 있다.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게 결국 어떻게 그렇게 보면 되면 관건은 인공지능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인간한테 있다. 그렇죠. 그거죠. 네. 중간 결론. 인간이 알겠습니다. 어떻게 이용하느냐. 오늘 첫 번째 얘기는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여기까지만 일단 좀 하고요. 전하는 말씀 듣고 다음 이야기로 좀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네, 설 특집으로 함께하고 있는 시선 집중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지난해 전 세계를 강타한 신기술 산업 바로 메타버스 아마 이 단어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 딥페이크 이 기술을 가지고 인공지능이 무엇인가 요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지금부터는 이걸 가지고 한번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관련 오디오부터 좀 듣고 이야기를 나눠보죠. 네. 자, 요즘 메타버스라는 말 자, 메타버스. 메타버스 열풍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는 초월을 뜻하는 메타와 현실 세계를 뜻하는 유니버스를 합친 말입니다. 쉽게 말해 디지털 공간에 만든 또 다른 세계입니다. 최근에는 기술이 더 발전해 점점 실제 세계와 비슷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대학은 코로나19 때문에 졸업식에 모일 수 없게 되자 가상의 게임 공간에 캠퍼스를 만들어 졸업식을 열었습니다. 사무 공간을 메타버스 안에 꾸민 기업도 있습니다. 직원들은 가상 공간으로 출근하고 회의도 여기서 합니다. 출근을 하면은 제 자리로 이제 이동을 하면 되거든요. 제 자리에 있는 팀원들과 같이 이제 온라인 커넥트가 됩니다. 심지어 메타버스 속 한강공원에는 편의점도 문을 열 계획입니다. 신상품이나 새로운 서비스들에 대한 거부감 없이 접할 수 있다 보니까 그런 친숙도가 쌓이면 현실 세계에서도 이제 구매나 이용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메타버스가 이렇게 현실 세계를 조금씩 대체하면서 기업들도 앞다퉈 메타버스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 뉴스를 통해서 잠깐 접하기는 했는데요. 일단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이제 가상 공간하면 옛날에 가상 공간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썼잖아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가상 공간과 지금 다시 이야기되는 메타버스는 어떤 데 차이가 있는 겁니까?
가상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메타버스 안의 한 요소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야, 또 복잡해지네. 좀 더 풀어주신다면. 그러니까 저는 일단 제일 쉽게 한번 설명을 하면 저는 메타버스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두 문장으로 설명해야 된다. 네. 이러면은 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음. 메타버스는 다음 단계의 인터넷이다. 아, 인터넷이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는 게 좀 쉬울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메타버스라고 하는 말 안에 너무나 많은 개념들이 혼재돼서 쓰이고 있어요. 네. 마치 어떤 가상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은 가상 공간도 가상 땅도 다 메타버스다 이런 형태로 얘기를 하는데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메타버스의 일부긴 해요. 네. 그런데 사실 저는 메타버스를 인터넷이라는 단어랑 조금 비슷하게 사용하는 게 사람들에게 가장 이해가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게요. 첫 번째 인터넷은 컴퓨터 PC와 그 다음에 모뎀, 랜선, 그러니까 우리가 집에서 사용하는 컴퓨터 이게 이제 첫 번째 우리가 맞아요. 경험했던 인터넷이었죠. 예, 예. 근데 요즘은 인터넷을 그렇게 하기보다는 그냥 스마트폰 갖고 다니면서 와이파이, 모바일 그리고 앱스토어를 통해서 이용하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모뎀 쓸 때는 전화료 많이 나온다고 엄청 혼나고 이런 적도 있었죠. 그렇죠. 네, 그러다가 몰래 이제 쓰고 막 이랬죠. 랜선 서비스를 생기고 지금은 이제 스마트폰으로 다 인터넷을 하고 있는데 요 스마트폰으로 이용하는 인터넷을 이제 모바일 인터넷이라고 하고 우리가 여기에서 굉장히 많은 서비스 사용하고 있죠. 네. 근데 메타버스는 여기서 한 단계 더 간 인터넷이다 상상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어떤 인터넷이냐? 네. 요 스마트폰은 조그맣고 손에 들고 우리가 이렇게 사실 손목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눈도 아프고 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간단하게 생각하면 뭔가 내가 헤드셋을 쓰건 안경을 쓰건 렌즈를 끼건 내 눈에 보이는 걸 알고리즘도 볼 수 있고 알고리즘이 나에게 정보도 직접 눈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형태의 이제 포털이 생기면 좋겠다라고 하는 하드웨어를 개발하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다음 단계 우리가 볼 메타버스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SF에 보면은 그 안경 비슷한 거 딱 네네네. 끼면 그 여기서 막 이게 영상도 나오고 네. 정보가 쫙 스크린에 뜨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이런 거 이제 상상하면 되는 겁니까? 네, 그게 이제 제가 볼 때는 진정한 메타버스가 이제 왔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앱들이나 가상 세계는 아직 그 완벽한 하드웨어가 없는 상태에서 메타버스를 어떻게 보면 미리 이미 경험하고 있는 요소들이 있는 거죠. 저는 지금까지 메타버스면 그냥 또 하나의 가상 공간에서의 놀이 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그것도 메타버스입니다. 네. 그것도 메타버스인 게 그래서 이제 넥스트 레벨 인터넷에서 우리 몸을 사용하고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메타버스가 찐 메타버스라고 얘기를 한다면 거기로 가고 있는 단계 안에서 네. 이제 2007년도에 메타버스라는 그 개념을 설명하면서 4개의 요소로 나온 게 그럼 그 안에 뭐가 있냐? 가상현실이 있고 증강현실이 있고 거울 세계가 있고 라이프 로깅이 있다 뭐 이렇게 나눴어요. 근데 4개를 뭐 개념만 들으면 좀 어려운데 가상 세계는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은 우리가 컴퓨터 스크린상에서도 뭐 스마트폰 앱상에서도 볼 수 있는 이런 VR이라고 부르는 게임 속 세상 같은 걸 가상 현실로 이해하시면 되고 증강 현실은 게임 속 세상만 있는 게 아니고 동떨어진 게 아니고 실제 세상이 보이는데 이게 우리가 뭐 요즘 사진 앱 같은 경우도 뭐 내 모자도 이 상에 씌워주고 얼굴도 변형시켜 주는 것처럼 실제 세상이 보여지지만 그 위에 정보들이 같이 더딥혀질 수 있는 포켓몬 고 같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네. 사람이 만약에 된다면 MBC 앞을 지나가고 있는데 네. 딱 보면은 MBC 이제 건물이 이제 딱 보이지만 네. 저 안에 화장실은 어디에 있고 이런 것까지 다 볼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까? 그걸 이제 투과하듯이 볼 수 있고 안경을 썼을 때 그게 보이면 증강현실에 가깝고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지도를 보듯이 화장실이 어디지? 라고 이 MBC 공간의 어떤 지도를 내가 앱에서 찾아본다. 네. 그럼 이게 이제 세 번째 거울 세계인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세상의 거리와 뭐 건물과 화장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도로 미니어처처럼 옮겨놓은 거잖아요. 거울처럼. 그게 거울 세계. 그게 거울 세계. 3단계라고 보면 되겠네. 그게 이제 세 번째 요소. 네. 세 번째 요소인 거고요. 단계는 아닙니다. 네, 단계는 예, 아니고. 단계는 아니고 가상이 있고 증강이 있고 거울이 있고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우리가 이제 인스타에 뭐 사진을 올린다든지 아니면은 뭐 너튜브에 영상을 본다든지 이건 내 삶의 일부들을 브이로그나 블로그나 이런 곳에 올리는 거잖아요. 예. 이건 이제 라이프 로깅이라고 그래서 내 삶을 온라인에 공유하는 거 이렇게 이제 네 가지가 메타버스를 구성한다라고 하는데 메타버스 안에서는 우리가 이제 이 모든 그 행동을 쌍방으로 할 수가 있어서 네. 아까 말씀하셨던 게임 속 세상은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게임 안에서 논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메타버스 세상 안에서는
내가 일상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그곳에서도 할 수 있고 내가 직접 놀이를 만들면 다른 사람들이 내가 만들어 놓은 놀이 안에 들어올 수도 있고 이러한 교류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그러면 약간 극단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저는 그 사람 만나기가 싫어요. 네. 실생활에서 네네. 집에서 나가기도 싫고 네. 저는 집돌이에요. 네. 그렇다고 해서 어떤가 소통을 아예 안 하고 살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럼 메타버스 안에서만 네. 직접 대면 접촉이 아니라 네. 그런 걸로 어떤 그 사람과의 관계를 맺고 소통을 하는 게 그렇게 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지금 우리가 이제 경험하고 있는 대부분의 메타버스 플랫폼들이 이런 걸 가능하게 하고 있고요. 지금은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통해서 이 메타버스를 경험하고 있죠. 예. 그래서 내 아바타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다른 사람과 이야기한다든지 아니면 줌과 비슷한 형태로 우리가 원격으로 콜을 하고 있지만 그게 공간감이 있어서 그 안에서 돌아다니면서 다른 사람과 만날 수 있고 이 룸에 이 사람들이 있구나를 볼 수 있는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메타버스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스마트폰이 생긴 다음에 사람들의 이 대화 방식도 많이 바뀌었다고 하잖아요. 요즘은 직접 통화도 많이 안 하고 그렇죠. 메신저를 이용해서 문자를 주고받고 여기에 이모티콘 띄우고 하는 이런 방식으로 많이 바뀐다고 이제 소통 방식이 바뀐다. 네. 근데 만약에 메타버스가 일반화되면 또 소통 방식이 또 바뀔 수 있다는 또 얘기잖아요. 바뀌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잘 생각해 보면은 스마트폰도 2007년도에 아이폰이 나오고 나서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스마트폰을 바로 사용한 게 아니라 그렇죠. 첫 해에 100만 대가 팔리고 그 다음에 1000만 대, 예. 그 다음에 이제 더 많이 팔리면서 2010년도부터는 더 많은 회사들이 스마트폰을 만들면서 이제 그 스마트폰의 세상이 열린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 메타버스가 갑자기 핫해진 이유도 코로나19 이후에 원격 수업, 뭐 재택근무 이런 걸 많이 했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이 페이스북, 지금은 메타가 됐죠. 메타라는 기업에서 오큘러스 퀘스트 2라는 기기를 갖고 나왔는데 얘가 1년도 안 되는 시간 만에 한 600만 대가 팔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아이폰 처음 나왔을 때도 100만 대 정도 팔렸을 때 이게 되나 하다가 순식간에 1000만 대 해서 이 모바일 인터넷의 세상이 스마트폰의 세상이 열린 것처럼 이걸 딱 보면서 와, 이 코로나19 때문에 정말로 이쪽으로 가겠구나. 600만 대가 팔렸고 지금은 1000만 대 넘게 팔렸거든요. 그러니까 와, 우리가 계속 말만 하던 VR, 뭐 가상현실 이 세상이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세상이 되는구나라고 해서 전 세계 시가총액 기업 10군데 중에 8군데가 뛰어들고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애플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도 안 되겠다. 우리도 그러면 이런 헤드셋이나 글래스 같은 디바이스들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지금 이제 최근 1년 사이에 뛰어들면서 정말 메타버스를 진짜로 경험할 수 있는 거는 모두가 스마트폰을 갖고 있을 때처럼 이러한 글래스나 디바이스를 하나씩 사람들이 다 사게 되면 그럼 우리가 이제 또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경험하게 되겠죠. 바로 거기서 그러면 사람과 관계 맺기가 관계 맺기의 방식이 달라지고 그렇죠. 일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그러면 삶이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다르게 틀지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로까지 연결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근무하시는 이제 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분들이 몇 분 계신데 네. 제가 잘 아는 이제 유니티의 김범주 본부장님 같은 경우는 그 소프트웨어 기업 대표님이신데 내가 미팅을 할 때 자, 우리 저 공간에 가서 미팅할까? 그럼 두 사람이 헤드셋을 딱 쓰고 직원들은 자기 집에서 헤드셋을 쓰고 본인은 자기 집에서 헤드셋을 쓰고 가상의 미팅룸에 들어가서 미팅을 하고 오고 그리고선 다른 나라에 이제 유학 가 있는 아들하고 낚시 게임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낚시 앱에 들어가서 내가 우리나라 어디 낚시터가 멋있지라고 그러면은 그 공간이 가상 공간에 딱 펼쳐지면 미국에 있는 아들과 내가 같이 그 낚시터에 가가지고 서로를 이렇게 아바타처럼 보면서 아빠와 아들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함께 낚시를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아주 그 상식적이면서 단순한 궁금증이 하나 생기는데 네. 그러면 그 실제는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이것이 어떤 이렇게 이제 그 메타버스라는 공간에서 그것을 경험을 했을 때 네. 실제로 그러니까 경험하는 것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의 만족감이라든지 체감 정도가 어떻게 달라지고 혹시 이런 것들이 좀 측량되거나 이런 적이 있습니까? 지금 이런 그것들을 기업들이 많이 측량을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이제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르죠. 네. 예를 들어서 건축가들이 공동 작업을 할 때 우리가 만든 요 시안이 실제로 종이로 보는 느낌이랑 이 협업 공간에서 보는 거랑 느낌이 같은가? 네. 요 측정은 어떻게 보면은 내가 메타버스 상에서 누군가랑 게임을 하면서 놀 때 느낌과 바로 옆에 앉아서 게임을 하면서 놀 때 느낌이 같은가?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약간 다른 측정의 대상이라서 네. 그 모든 서로 다른 경험들을 다 일률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예. 분야별로 예. 실제 내가 내 실제 삶 안에서 누군가랑 경험하는 거랑 가상 공간에서 경험하는 게 큰 차이가 없다라고 느껴질 정도의
그런 경험의 차이가 큰 없는 차이가 분야들도 없다. 좀 있기는 하죠. 지금 그 우리 박사님 설명을 듣다 보니까 퍼뜩 떠오르는 영화의 한 장면인데 그 데몰리션 맨이라는 영화. 네네네. 그렇죠. 보셨죠? 거기에 옛날에 보면 봤습니다. 남녀 주인공이 네. 뭘 이걸 끼고 그러니까 남녀간의 어떤 그 사랑에 네. 교감을 하는데 그걸 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거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이제 많이 발달한 기술의 단계고요. 아주 많이 발달한. 근데 이제 잘 생각해 보면은 이렇거든요. 우리가 옛날에 전화 통화를 하면서 목소리만 들어도 누군가를 굉장히 가깝게 느끼긴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영상 통화를 하면 정말 얼굴이 보이고, 네. 근데 이제 우리가 같은 게임 안에 캐릭터로 들어와서 서로를 볼 수 있다라고 그러면 이제 또 다른 경험이 될 텐데, 어떤 의미에서 사실 인간의 뇌는 그 모든 경험에서 중요한 거는 내가 이 사람과 어떻게 이 사람을 듣고 보고 있느냐 보다 네. 정말 이 사람이 가깝다고 느끼냐 아니냐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누군가와 내가 자연스러운 어떤 소통을 할 수 있는 연결을 만든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기술이 점점 발전해서 내가 이 사람과 정말 옆에서 같이 뭔가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러한 형태의 이제 협업이나 소통이 이루어지게 점점 기술이 발전하고 그러니까 있는 중이죠. 이게 간단한 게 아닌 게 이렇게 되면 정말로 삶이 완전히 많이 바뀔 수 있겠다. 네. 관계 맺기가 정말로 많이 달라질 것 같다. 네. 아주 그러니까 소박하게 된다면 재택근무는 훨씬 더 많아질 수가 있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굳이 사무실 안 나가고 네. 사무실 안 나가고 자기 일을 하면서도 같이 모여서 얼마든지 회의할 수 있는 그렇죠. 실감. 사실 같이 모인 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네. 메타버스 안에서 같이 모인 게 돼버리니까. 이게 실제로 데이터로도 나와 있는 게 예전에는 그 서로 다른 지사,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뭐 러시아나 미국에 있는 지사를 보통 출장을 많이 갔었잖아요. 네. 그래서 비행기를 많이 타고 그곳에 가서 이제 그 지사에 출장 가서 같이 협업을 했는데 그 출장의 비율이 거의 70% 가까이 줄었다라고 봤어요. 이게 코로나19 때문에 일단 줄었다가 이제 잠깐 좋아졌을 때 다시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 사람들이 야 원격으로 회의하니까 비용도 아끼고 생각보다 피곤하지도 않고 시차 적응할 필요도 없고 생각보다 괜찮은데? 라는 발견을 하게 되면서 습관적으로 그냥 직접 만나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가 원격으로도 이런 회의를 하는데 상당히 효율이 나는구나 라고 느꼈던 케이스들이 많아졌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굳이 학교를 안 가도 되는 거고. 이것도 그 많은 부모님들이 느끼고 있기도 하고 이제 친한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이 해주시는 말씀이 예전에는 애가 학교를 안 가겠다 너무 고집을 부려가지고 이게 치료를 받아야 되나 데려왔던 부모님이 많았다고 했는데 요즘은 이게 정상 상황이 된 거예요. 내가 1년 동안 학교를 안 가는데 내가 굳이 학교를 왜 가야 돼라고 하는 아이들이 많은데 부모 입장에서도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 아이에게 학교는 꼭 가야 되는 곳이야라는 그 말을 해주는데 아이에게 잘 안 먹힌다. 이런 케이스들이 아주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거는 좀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게 예를 들어서 이제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비대면 수업이 일반화되고 장기화되다 보니까 또래 문화라고 하는 것들이 형성이 되지를 않고 학교 다니는 친구들 또래 문화가 형성이 되지 않으면서 오히려 또 여기서 관계에서 여러 가지 왜곡 현상이 나타난다는 보고도 좀 있잖아요. 이렇게 놓고 본다 이걸 마냥 어떤 좋게만 볼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메타버스라고 말할 때 기술의 발전 방향성이 사실은 두 가지 방향으로 갈 수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실제 삶에서 경험하고 있던 모든 경험들을 가상의 공간으로 옮기는 방향이 하나가 있고요. 이게 지금 많이 시도되고 있고, 근데 또 다른 방식은 실제 삶에서의 경험들이 가상으로 옮겨지는 게 아니라 더 잘 증폭될 수 있는 또 다른 메커니즘들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가 실제로 밖에 나가지 않고 집에서만 걷는 헬스 도구로서의 어떤 헤드셋을 상상할 수도 있겠지만 나는 지금 집 앞 공원을 걷는데 멀리 떨어져 있는 만나고 싶었던 친척이랑 마치 내 옆에서 걷고 있는 것처럼 내가 보고 있는 걸 봐 해서 내가 보고 있는 걸 이 사람들 함께 보면서 그 사람은 그쪽에서 걷고 나는 여기서 걷지만 둘이 같이 걸을 수 있는 연결의 수단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모든 게 가상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실제 공간에서 기술을 사용해서 어떻게 우리가 연결이 되고 실제 하고 있는 행동들을 더 잘할 수 있을까? 이러한 어떤 연결로 갈 수 있는 기술로도 메타버스가 발전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가느냐의 문제라서 아직까지는 어느 방향이 더 그 도미넌트하게 더 이렇게 우세를 점할지는 모르는 상황이긴 합니다. 결국은 근데 아무튼 그 양면의 가능성이 아까 이제 딥페이크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양면의 가능성이 다 우리 앞에 지금 열려 있는 거잖아요. 어느 쪽으로 할지는 아직은 미지수인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것이 생산관계, 더 나아가서 사회관계 네. 이 자체를 틀지어버리게 되면 우리의 삶을 뿌리에서부터 완전히 또 그러니까 뒤바꿔 놓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고. 네. 그래서 지금 모든 기업들이 불안해하기도 하고 미친 듯이 메타버스 하고 있는 이유가 네. 사실 판이 크게 바뀌었던 게 인터넷이 나오고 컴퓨터가 들어오면서 판이 크게 바뀌었고 네. 스마트폰이 이제 모바일 인터넷의 세상을 열면서 판이 정말 크게 바뀌었거든요. 사라진 기업도 많고 네. 새로 생겨난 기업도 많고. 근데 우리 일상 속의 삶도 이제 한 2, 3년 안에 굉장히 많이 바뀌는 걸 느끼게 될 거다라고 네. 예측이 되면서 기업들이 다 그렇다면 메타버스에서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압박감을 많이 느끼고 있기도 한 거죠. 그렇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경험할 진짜 메타버스는 사실은 아직 시간이 좀 남았어요. 저는 모두가 스마트폰을 가져야 모바일 인터넷을 정말 경험한 것처럼 이 정말 모두가 글래스 하나씩은 쓰고 다니는 이 하드웨어까지도 일상 속에 들어오는 시점이 한 2, 3년에서 길게는 4, 5년 후가 될 텐데 그때가 돼야 이제 우리의 정말 그 소통하는 교류하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약간 혼합된 양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거라고 보고요. 네. 여기서 중요하다고 느끼는 거는 저는 이 기술에서 소외되는 사람들이 없어야 하고 이러한 것들을 어떠한 형태로 모두가 정말 긍정적인 방향으로 누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지금부터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잠깐만요. 소외 이전에 네. 약간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내가 회사를 안 나가도 네. 얼마든지 집에서 일을 처리하면서 회의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네. 이동을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거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극단적인 경우를 드는 건데 네. 그럼 내가 굳이 이동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내가 차를 가질 이유도 없고 더 나아가서 대중교통 운송수단을 탈 이유도 없게 돼버린다면 관련해서 산업이 달라지고 직종이 어떤 사라지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수는 있는데요. 예. 근데 이제 저는 세분화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이동이 필요 없어진다기보다는 이동은 사실 필요하죠. 네. 근데 이동을 하기 위한 목적들이 많이 변화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의료 영역을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병원에 안 가도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지만 병원에 꼭 가야 되는 사람은 나올 거예요. 중증 환자라든지 실제로 체크를 할 수밖에 없는 아니 환자들은 뭐 외과적 그러니까 시술이 필요하면 당연히 가야 네, 되는 가야 거고. 되죠. 예. 그리고 정기적인 검사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예. 사실 이거는 잠깐 받는 체크라서 굳이 똑같은 공간에 큰 병원에 갈 필요가 없게 되면 이동형 병원 같은 것들이 생길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첫 번째 케이스는 사실 이거는 내가 굳이 병원에 가지 않아도 집에서 물어볼 수 있는 형태의 진료가 아닐까라고 하는 경우는 어떻게 보면 병원에 갈 필요가 없어지는 거니까 그렇죠. 각각의 목적에 따라서 내가 병원에 무조건 안 가는 게 아니라 네. 다른 형태로 이게 세분화될 수 있는 것처럼 일을 할 때도 꼭 만나서 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은 집에서 하게 되고 만나서 많이 할 수 있는 일들은 어떻게 보면 만나는 게 효율이 더 높잖아요. 근데 바로 여기서 네. 사실 오늘 박사님을 모시고 주되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게 바로 그건데 사람들은 AI 기반의 4차 산업혁명 하면 사실은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이러다 보면은 산업이 많이 바뀌면서 수많은 일자리가 사라지는 거 아니냐. 네. 몇 년도인지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지만 EU 보고서를 제가 본 것 같은데 앞으로 10년인가 몇 년 안에 없어질 직종들. 그렇죠. 여기에 보면 외과 의사. 네. 왜냐하면 이제 그러니까 컴퓨터가 로봇팔로 그러니까 외과 시술이 다 되기 때문에 굳이 외과 의사 필요 없다. 아나운서. 뭐 이러면서 여러 가지 어떤 직종이 그러니까 열거된 걸로 제가 본 적이 있었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완전히 이 삶을 바꿔버리고 직종을 바꿔버리면서 수많은 일자리가 사라지는 거 아니냐 걱정이 있는데 이건 네.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렇게 이제 어떤 형태로 데이터를 보여주고 이야기를 푸느냐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사라진다라고 보기보다는 분명히 사라진 직종이 있겠지만 저는 변화한다라는 표현을 조금 더 선호하는데 변화. 그러니까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예전에 마차를 타고 다니다가 모두가 자동차를 타게 되면서 마부들은 없어졌어요. 없어져. 근데 마부의 숫자가 없어진 것만 보기보다는 사실 자동차 운전사라는 직업이 새로 생겨서 더 많은 사람들이 운전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차이로 보게 되면 두 가지가 같은 건 아니지만 없어진 마부만큼이나 생겨난 새로운 운전사의 직종도 직업도 생긴다. 굉장히 많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미래에는 내가 하던 일을 쭉 몇십 년, 뭐 40년, 50년 동안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점점 더 적어지지만 새로운 기술을 배워서 내가 하던 것들을 약간 다른 방식으로 하게 되거나 아니면은 비슷한 그러니까 운송업이라든지 내가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일을 하지만 마부가 운전사가 된 것처럼 내가 하던 일에서의 내 전문 지식을 또 내가 가지고 알고 있던 것들을 사용해서 할 수 있는 새로운 일들은 많이 생겨날 거다.
그래요. 라고 저는 보고 근데 있어서 많은 사람, 그러니까 사실 AI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물리적 신체라고 하는 거 개념과는 다른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근데 여기에 이제 우리는 어떤 로봇을 이제 떠올린단 말이에요. AI면은 그러니까 네. AI가 로봇 형태의 어떤 그 신체를 갖게 되고 그래서 신체 기능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인간의 노동의 상당 부분을 대체하지 않겠느냐 이거잖아요, 사실은. 그게 이제 낙관론자도 있고 비관론자도 있고 둘 다 있지만 많은 영역에서는 실제로 AI가 대체를 하게 되겠죠. 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일상에서 주문할 때 예전엔 주문을 받던 그 알바생이라든지 직원이 많았는데 굉장히 많은 식당에 가면 이제 우리가 그냥 직접 주문을 그렇죠. 클릭하잖아요. 터치 스크린 해가지고 그렇죠. 하고. 그런 형태로 어떻게 보면 없어지게 되는 그러한 역할들이 있기는 한데 좀 그만큼이나 또 생겨나게 되는 부분들도 있어서 저는 그래요. 여기서 중요한 게 AI를 우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익혀서 나의 조수로 두고 모두가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게 기업들은 좀 더 이용성을 편리하게 하고 네. 그 다음에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 너무 어려운데 어떻게 사용하는 거야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네. 조금 용기를 가지고 사용해 볼 수 있게 하는 이러한 어떤 교육이라든지 좀 편리하게 이걸 배울 수 있는 기회들이 더 많아져야 되겠다라고 보고 너무 있습니다. 너무 그러니까 어둡게 비관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오게 되는 기술이고 예. 우리가 싫어한다, 무서워한다라고 안 오진 않거든요. 근데 오더라도 다 무너지는 건 아니고 내가 잘 사용할 수 있으면 굉장히 나에게 더 많은 수익을 주는, 편리를 주는 조수로, 도구로 둘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결국은 AI가 유토피아를 여느냐, 디스토피아를 여느냐. 그렇죠. 이 문제로 이제 갈 것 같은데 이게 아마 이제 오늘의 본론 이제 결론이 될 것 같은데 네. 여기서 일단 좀 이야기 마무리하고요. 3부에서 그 얘기를 좀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선 박사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2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선집중 3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은 설 특집으로 꾸미고 있는데요.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인간의 미래 이거에 대해서 장동선 박사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앞에서 뭐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는데요. 계속 좀 이야기를 좀 이어갔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이제 딥페이크도 이야기를 했고 메타버스도 이야기했고 근데 잠깐 이야기 나오다가 이제 좀 끊어진 게 하나가 있는데 NFT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어떤 거예요? 좀 더 그러니까 풀어주신다면. 네. NFT는 Non-Fungible Token이라고 대체 불가 토큰이라고 부르는데 네. 이렇게 설명하면 이게 뭐야라고 이제 좀 의아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기본은 NFT는 일종의 내가 온라인상에, 그러니까 디지털상에 어떠한 등기부 등본 또는 내가 무언가를 만들거나 또는 내가 무형의 어떤 글을 올리거나 음악을 만들었을 때 이게 이제 디지털 파일로 보통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에는 소유권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렇죠. 근데 NFT가 일종의 소유권을 증명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증서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을 거고요. 디지털 세상에서의 증명서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용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예. 이건 내가 만든 거야 또는 이거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거야라는 일종의 소유 증서라고 설명하는 게 좀 쉬울 것 같고요. 디지털 도장이군요. 디지털 도장처럼. 네. 그렇죠. 근데 디지털 도장인 동시에 내가 예를 들어서 NBA를 뭐 선수들을 좋아한다. 근데 NBA 선수 카드가 이렇게 나와 있어서 마치 포켓몬 카드를 아이들이 교환하는 것처럼 그중에 정말 희귀한 내가 정말 좋아하는 캐릭터 카드를 내가 소유하고 있어. 이러면 이게 이제 하나밖에 없는 어떤 소유 가치가 있는 그런 의미가 있는 카드일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러한 형태로 NFT가 대체 불가능하니까. 근데 그게 왜 필요한 거죠, 그러면? 그게 이제 필요한 이유를 첫 번째로 제가 보는 건 이제 디지털 공간에서는 우리가 딥페이크로 봤듯이 너무나 많은 복사물을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어떤 게 진짜 나인지 또는 내가 한 이야기인지를 증명하기가 너무 어려워져서 그렇죠. 거의 일반화되어 버린 동안 정말로 심각할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NFT가 생겨나면서 이게 진짜야, 이게 원본이야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도구가 생긴 거죠. 아, 이게 진짜 김종배야라고 하는 걸 증명을 해야 되는. 증명할 수가 있죠. 네. 그렇게 그래서 된다. 그게 하나고 두 번째 이제 재미있는 거는 예전에 이제 게임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리니지 같은 게임에서도 와 거기서 나온 희귀한 아이템을 사람들이 돈을 주고 사고 판다고 뭐 이런 그 어떤 예, 현상들을 그렇죠. 이야기했었어요. 맞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 게임 아이템들이 게임 회사가 만든 거고 게임 회사의 서버에 올라가 있는 아이템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게임 회사가 망하면 사실은 그 아이템들은 사라지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의 이제 NFT라고 하는 거는 블록체인상에 그 어떻게 보면 정말 개인 소유로 등록할 수 있어서 게임이 사라지고 게임 회사가 없어져도 그 아이템은 내가 갖고 있다라는 증명이 남을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러면 얘기를 확장을 하면 지금 그러니까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디지털 플랫폼 기업이 네.
개개인이 어떤 그 생산하는 데이터를 그냥 마구 갖다 쓰고 있잖아요. 네. 비용 일체 지불하지 않고. 그렇죠. 이 어떤 그 관행이라고 해야 될까? 이것도 그러니까 근절할 수가 있는 겁니까? 그렇게 네네. 되면?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탈중앙화를 지향하고 있다는 게 유저가 자기 아이디라든지 자기 데이터라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들을 다 직접 소유할 수가 있으니까 네. 내가 이 게임 회사나 이 플랫폼 마음에 안 들어. 내 데이터를 함부로 사용했어. 그러면은 내가 소유하고 있는 NFT들을 가지고 다른 이것들을 사용할 수 있게 열어준 게임으로 넘어가거나 그 플랫폼으로 넘어가거나 할 수가 있어서 저는 이제 미래를 어떻게 상상해 보곤 하냐면요. 우리가 어떤 수없이 많은 아이디들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이 웹사이트 가입하면 여기서 아이디를 만들고 저 게임을 하면 저 아이디를 만들고 아마 다 살면서 까먹지. 비밀번호 수백 개를 까먹고. 만들었을 예. 겁니다. 근데 이제 NFT의 세상에 오게 되면 내가 만들고 싶은 이름과 뭐 캐릭터, 생김새로 한 두세 개만 만들어 놓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아이디나 이 캐릭터, 아바타를 가지고 이 세상에도 들어갈 수 있고 저 세상에도 들어갈 수 있고 내가 좀 더 주도적으로 그 여러 플랫폼들을 다닐 수가 있게 되는 것도 가능해지는 거죠. 그러면 그 얘기를 좀 더 확장하면 아까 이제 그 처음 AI의 학습 능력을 이야기했던 거 거기로 넘어가면 네. 쉽게 하면 내가 디지털 도장을 꽝 찍어서 접근 불가. 네. 내 허락을 받지 않고는 갖다 못 써. 네. 만약에 이렇게 되어버리면 이게 AI 입장에서 하나의 자신의 학습 자료가 될 수 있는 건데 접근이 차단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같이 맞닿아 있는 부분이 또 어떻게 보면 마이데이터라고 하는 마이데이터. 그렇죠. 네. 데이터 자체를 유저가 스스로 어디까지 데이터가 공개될지 그리고 내 데이터를 누가 사용해도 되는지 네. 이게 유저가 소유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마이데이터잖아요. 지금 기업들도 도입하고 있고 예. 그래서 이거 역시도 NFT랑 맞닿아 있고요. 또 그럼 미래에는 인간이 거기에서 좀 컨트롤하고 통제할 수 있는 여지는 또 거기서 생길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디지털 증서가 없었는데 생기니까 아직은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사용해야 되지 지금 실험을 하고 있는 단계이긴 한데 네. 이걸 가지고 어떻게 보면 미래에는 각각의 유저가 각각의 한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권리들이 더 많아질 거고요. 간단하게 오버뷰로 지금 이 NFT를 사람들이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를 보여드리면 첫 번째로 이게 유명해지게 된 거는 아트 시장이에요. 아트 시장? 네, 예를 들어서 모나리자는 뭐 한 점밖에 없는 작품이라고 한다면 이거의 디지털 버전도 만약 하나밖에 없다. 그럼 희귀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소더비 같은 경매소에서 희귀한 디지털 파일이나 디지털 아트 작품들이 엄청난 가격에 거래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희귀성이 있다고 하는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의 대국 이것도 희귀성이 있잖아요. 엄청 역사적인 사건이니까 그것도 NFT를 발행을 해서 팔았더니 야, 난 이 희귀한 역사적인 순간을 소유하고 싶다라고 한 사람이 그 디지털 파일을 사갔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어떤 희귀성에 있는 아트나 희귀한 이벤트, 음원 이런 디지털 파일들이 거래됐던 게 첫 번째 시작이었고 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게임상에서 유저가 스스로 소유할 수 있는 이 NFT를 통해서 또 굉장히 큰 거래 시장이 발생해서 작년 여름부터 동남아에서는 이제 P2E, 플레이 투 원이라고 하는 게임들이 뜨면서 한 달 수입이 어떻게 보면 실제 내가 바리스타나 선생님으로 버는 수입보다 더 게임상에서의 NFT 거래를 통한 수입이 늘어난 그런 현상도 일어나면서 예. NFT 게임이 또 뜨게 됐고요. 지금은 어떤 형태로 이제 NFT들이 실험이 되고 있냐? 저마다 어떻게 보면 유명한 운동선수라든지 뭐 연예인 이런 사람들이 자기 NFT를 발행하고 영화사도 NFT를 발행하고 하면서 디지털 사행의 어떠한 그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증서들을 정말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발행을 하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실험을 하고 있는 단계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러면 거죠. 결국은 우리가 이제 아까 노동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저희 고정관념에서는 부의 창출이라고 하는 것은 오프라인 공간에서나 가능한 것. 네. 이렇게 인식을 하는데 네. 지금 NFT 이야기를 듣다 보면 디지털 공간 안에서도 얼마든지 부의 창출이 가능하다. 네, 그래서 저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게 크리에이터들에게 굉장히 좋은 세상을 열어줬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전에 글 쓰던 사람은 뭐 다윈의 종의 기원 같은 경우는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희귀 작품인데 지금 어떤 작가가 쓴 책이 아무리 베스트셀러가 되더라도 그 디지털 한글 파일이나 워드 파일이 아무 가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이제 NFT를 발행하게 되면은 마치 박물관에 있는 그 원서, 그 원작품의 가치처럼 가치를 인정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고. 잠깐 그럼 또 출판사도 없어지겠네. 출판계에서도 NFT를 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이 있습니다, 현재. 그래요? 그리고 아티스트의 경우도 음원을 내고 나서 내가 한 번 팔고 나면 수입이 없어진다고 하지만
나를 좋아하고 내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일종의 회원권처럼 이 NFT를 소유하면 우리가 채팅도 할 수 있고 만날 수도 있고 내가 직접 노래해 줄 수도 있어. 네. 이러한 것들도 우리가 이제 스마트 거래, 스마트 컨트랙트로 넣게 되면 내 팬들에게 줄 수 있는 일종의 가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와, 이 아티스트가 나를 위해서 노래해 줄 수가 있대. 그럼 그 아티스트의 NFT를 내가 구입하게 되는 거고 네. 그러한 형태로 일종의 관계 형성, 커뮤니티 형성까지 가게 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이제 NFT가 흥미로운 크리에이터들에게 흥미로운 시장을 열어주고 있는 그 상태입니다. 그래요. 아유, 짚어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지금 뭐 시간이 제한됐기 때문에 더 네. 이상까지 좀 하나하나를 좀 짓기는 물리적으로 힘들 것 같고 네. 아까 이제 2부를 마무리하면서 AI 기반의 4차 산업혁명이 유토피아를 여느냐 디스토피아로 가느냐 네. 이제 이제 화두를 던지면서 2부를 마무리를 했잖아요. 이렇게 그리잖아요. 유토피아라고 한다면 이제는 인간의 노동을 AI 기반의 로봇 노동이 대체를 하고 네. 인간은 기본 소득을 받으면서 여가를 즐기고 창의 활동에 집중을 하는 네. 풍요로운 삶이 열릴 것이다. 네. 이렇게 낙관적으로 보는 시선도 있고 인간이 철저하게 어디다 AI 기반의 로봇 노동에 종속돼 가지고 결국은 노동의 어떤 그 기본 어떤 줄기가 대체가 되고 인간은 부속품화 되고 그래서 더 종속화되어 버리는 그리고 그런 노동조차도 제한되어 버리는 이런 결과를 빚지 않겠느냐 이렇게 그리는 시각도 네. 있고 박사님은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저는 이게 결국은 우리 모두의 손안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국 내가 AI의 노예가 되느냐 아니면 AI의 주인이 되느냐는 그렇죠. 얼마나 자기 주도적으로 내가 이것을 사용할 수 있고 내가 내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느냐랑 상관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자료를 봤는데 예전에 서울대 한 그 교수님께서 2090년 계급구조의 미래 뭐 이런 거를 만들어서 발표하고 이게 온라인에서 짤로 꽤 유명했던 적이 있는데요. 거기서 제일 상위 등급에 있는 게 크리에이터와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이제 창작자. 그렇죠. 근데 제일 하위에 있는 어떻게 보면 신세대 신세계의 프롤레타리아가 되는 거는 내가 아무런 가치 창출도 하지 않고 그냥 AI 플랫폼이 만들어 온 안에서 그냥 주어진 것들을 클릭하고 소모하기만 하는 어떻게 보면 플랫폼 노동자 이게 이제 제일 하위 계급이 된다. 그리고 심지어 그 위에 AI 알고리즘들이 지배를 하고 있는 그런 그렇죠. 구조로 만들었던 그림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야 암울한 미래다라고 볼 수도 있긴 한데 저는 어떻게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내가 이 AI나 알고리즘이나 기술을 사용해서 내 뜻을 펼칠 수 있고 AI를 사용하는 주인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꼭 피라미드가 되지 않고 유토피아가 될 수도 있고 디스토피아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조금 전에 이제 사용한다라는 그 네. 표현을 쓰셨잖아요. 근데 네. 그 사용한다라고 하는 게 기존의 인간의 계급 구조, 그다음에 어떤 그 부의 소유 정도에 따라서 접근권이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네네. 결국은 기존의 인간의 사회 관계가 AI가 이제 열어져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간 관계를 또 다시 재규정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지금이 사실 굉장히 흥미로운 시기인 게요. 인간관계만 재구성되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정치와 경제제도까지도 재구성되고 있는 중이에요. 정치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메타버스 같은 경우가 만약 국가에서 모든 메타버스에서의 그 사람들의 아이디와 얼굴과 실제 삶과 디지털 삶을 모두 지배하게 되면 완벽한 통제 사회가 되는 거거든요. 그걸 전부 다 만약에 들여다볼 수 있으면 일거수일투족을 다 볼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사실 지금 중국이 약간 그 길로 가고 있습니다. 어떤 거래를 하는지 내가 어디를 걸어 다니는지 CCTV가 모든 내 얼굴을 알 수 있고 내 위치를 알 수 있고 안면 온라인 인식 거래를 기술은 할수 중국이 있고. 최고라면서요. 지금. 최고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메타버스는 어떻게 보면 중국 정부의 입장에 있어서는 우리가 완벽한 통제권을 가진다면 되게 웰컴인 중국만의 메타버스를 꿈꾸고 있다라고 할 수 그런 있는 문제도 거고요. 있겠네요, 정말로. 네. 그리고 미국이나 다른 서방 국가들은 어떻게 보면 완전히 춘추 전국 시대처럼 어느 기업 하나가 다 완벽하게 통제하지 못하는 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은 나는 기업의 통제도 싫고 정부의 통제도 싫어라고 하는 탈중앙화를 지향하고 있는 사람들이 또 많은 상태고요. 네. 또 유럽의 일부는 아예 철학적으로 나는 둘 다 싫다. 나는 디지털 자체가 싫다. 나는 자연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해서 이것을 거부하고 살려는 사람들이 움직임도 있거든요. 왜 그쪽이 끌릴까? 자, 그래서 미래가 어떻게 갈지는 모르지만 사실 모두가 스마트폰을 싫어할지라도 사실 독일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을 굉장히 늦게 받아들인 나라예요. 사람들이 그런가요, 독일이? 나는 스마트폰 같은 거 사용하기 싫어 어. 라고 하면서 굉장히 오래 거부를 했지만 네. 결국 사용하고 있긴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어떻게 사용하느냐에서 내가 이 기술에서 내가 하루 종일 누군가가 시키고 보고 알고리즘이 나한테 유혹하려고 하는 이런 거에 빠져서 계속 하루 종일 뭔가 물건만 사고 있는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이곳에서 어떤 사람들하고 만나서 대화를 할 때 새로운 걸 배우고 즐거운가. 네. 그리고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내가 새로운 사업 기회도 얻었고 음.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길을 찾았어라고 하게 되면 음. 사실 이게 나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미래 사회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어떤 방법은 커뮤니티를 찾고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세계 경제 포럼 다보스 포럼에서 네. AI의 미래에서 가장 중요해지는 것이 커뮤니티다라고 오,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요? 우리가 코로나19 생각해 보면 사실 아이가 갑자기 학교를 안 가요. 그리고 갑자기 팬데믹이 온대요. 사람들이 불안해했죠. 근데 이때 가장 큰 파워를 얻었던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맘카페예요. 아, 예, 그렇죠. 철수 예, 엄마, 예. 영희 엄마 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 어디 보내요? 나 뭐 예. 해야 되지? 서로 이제 정보 교환하고. 그렇죠. 예. 그래서 AI가 오게 되고 이런 메타버스가 오게 되면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중요해지는 것이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어떻게 찾고 어떻게 관계를 형성하고 서로 어떻게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는가. 사람과 사람의 연대와 예. 사람과 사람의 연결과 관계가 더 중요해지는 세상이 될 거예요. 아, 그렇게 봐야 되는군요. 역시 인간관계가 가장 기본이 되는 네, 거군요. 네. 또 하나 근데 좀 제기되는 문제가 윤리 문제인데 네. AI 그러니까 윤리 얘기를 하면 이제 항상 드는 얘가 자율주행차 가지고 주행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사고가 발생했으면 네. 그 책임을 그 자율주행차 그 차주한테 물을 수 있느냐 없느냐 뭐 이제 이런 얘기 이제 예를 많이 하는데 네. 아까 이제 딥페이크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퍼뜩 떠오르는 게 제가 저를 그러니까 그 대체할 수 있는 딥페이크 기술이 거기까지 가가지고 저는 그러니까 뒤에서 딴짓하고 노는데 AI 김종배가 시선 집중을 진행을 하면 이게 내가 노동을 투여한 거겠으면 내가 그러면 그 출연료를 받을 수 있느냐는 윤리적인 문제가 또 제기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이 예를 괜히 영역에 들었네 이해는. 그래서 저는 이 영역에서 네. 문과 이과를 나누는 게 안 좋다고 생각해요. 아 이것도 문과적 발상. 아니요. 왜냐하면 그게 아니라요. 네. 법학자나 윤리학자들이 정말 필요해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야 돼요. 예. 그런데 법학자들과 윤리학자들이 이거 컴퓨터 공학이랑 AI 너무 어려워해서 모르면 이 영역에 대해서 어떠한 판단을 내려야 되는지 기준을 세우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더 많은 학제 간의 융합 연구가 필요하고 문과라고 해서 나는 이걸 몰라가 아니라 문과도 코딩을 잘하고 프로그래밍을 잘할 수 있도록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컴퓨터 공학이나 과학 기술자들도 뭐 법이나 윤리 이야기를 왜 하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분야에서 더 많은 공부를 하고 네. 소통을 하고 그럼 이런 문제에서는 어떤 판단을 내려야 될까요? 왜냐하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기술을 모르면 답할 수가 없지만 예. 기술을 알고 있는 사람이 또 답을 할 수 있는 게 아닌 문제거든요. 예.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것들을 철학자들과 윤리학자, 법학자, AI 분야의 전문가들, 과학자들이 같이 모여서 그 유럽연합과 독일에서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이러한 민감한 주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을 때 이 국가와 국민들 모두가 가장 안전함을 느낄 수 있고 동의할 수 있는 형태의 우리가 법을 만들 것인가, 새로운 윤리 기준을 만들 규범을 것인가. 이제 그 만들어내야 된다.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 이게 답이 없어요. 이게 실제로 MIT에서 한 그 교수님의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수만 명이 넘는 사람들한테 물어봤거든요. 이러한 상황이 일어나게 되면 누가 잘했냐, 누가 책임을 져야 되냐, 그러니까. 이런 테스트를 모럴 머신이라고 해서 실험 업무를 해봤는데요. 네. 이게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고 각각의 케이스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이러한 것을 상상해보고 이야기해보고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네.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결국 사실 이 영역은 기술의 영역이라기보다는 법학자들과 윤리학자들이 함께 논의해서 기준을 세워야 되는 영역이긴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퍼뜩 떠오르는 장면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아까 메타버스 이야기했는데 네네. 제가 그러니까 한 회사의 직원으로 말 그대로 메타버스에 들어가서 하나의 어떤 가상의 이제 그 공간에서 회의를 하는데 네. 어떤 부사장님이 물컵을 저한테 집어 던졌어요. 온라인상에서. 네, 메타버스 안에서. 네. 그럼 그게 이제 저에 대한 폭력 행위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제 생각에는 메타버스 상에서는 그걸 놀이로 봐서 나도 그 부장님께 물컵을 던지는 게 맞습니다. 아, 그래도 되는 겁니까? 그래 놓고 이제 말하는 거죠. 이건 메타버스의 룰이야. 예. 이 세상에서는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네. 뭔가 왜 자꾸 갑자기 시원해지려고 할까? 아무튼 이렇게 놓고 보면 기존의 어떤 법률로서는 설명되지 않는 게 너무나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삶의 어떤 가장 기본 질서가 달라진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거기서 윤리 규범에는 근본적으로 재조정이 될 수밖에 없다는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고. 네. 근데 그럴 만큼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느냐? 기술의 발달 속도를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만약에 기술이 이래서 이런 그 세상을 연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윤리 규범에 대한 어떤 논의도 그만큼 그 속도로 따라가고 있는 거는 반드시 체크가 돼야 되는 문제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제가 책을 쓰는 이유고 강연을 한 이유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네. 사람들이 좀 궁금증이 많아져야지만 예. 이러한 부분은 정말 시급하게 법 제정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새로운 룰을 만들어야 된다든지 이런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지거든요. 네. 근데 저거 너무 어려워 몰라 아는 사람들끼리 하라고 그래 이렇게 되면은 그러한 것들이 사회적인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 속도, 기술의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빠르지만 예. 이것을 어떠한 방향으로 이게 진행돼서 사회가 어떻게 변화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넓게 인지를 하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논의하고 어떻게 답을 찾는 게 좋을까 같이 논의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누구 한 사람이 답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좀 얘가 좀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반려견, 반려묘가 일반화된 어떤 사회가 되면서 네. 이전에 어떤 법률책에 했던 그건 그냥 물건이었잖아요. 네. 그죠? 반려동물이. 근데 저는 여기에서 뇌과학이 또 이제 줄 수 있는 답 중에 하나가 이 동물 반려견, 반려묘들이 정말 의식을 가진 존재고 우리와 똑같은 감정을 느끼기도 하고 그리고 아픔을 느낀다라고 하는 게 이제 과학적인 데이터로 증명이 된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그래서- 그건데 네. 예전에 어떤 그 법률책에 따르면 그냥 물건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설령 제가 그러니까 반려동물 상대 누군가의 반려동물에 해를 끼쳤다더라도 재물손괴 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건데 왜냐하면 그 법이 아마 만들어지던 당시에는 제가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그 믿음이 강하던 시대였을 거고 그때는 동물은 영혼이 없다. 그러니까 동물은 인간과 같은 똑같은 권리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조금 더 널리 퍼져 있었던 인식이 있었던 시기에 네. 그러한 법이 아마 만들어졌을 거예요. 네.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물론 많이 법이 변했겠지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비스마르크라든지 초기에 어떤 그 법전들이 만들어지던 당시의 법들이 계속 변화해 온 건데 그 당시에 유효하던 네. 동물에 대한 생각, 사람에 대한 생각이 지금의 과학적인 지식이 발달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일치하지 않을 때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법률이 바뀌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 그렇죠. 똑같이. 네. 똑같이. 근데 아마 근데 그 4차 산업혁명이 몰고 올 인간의 어떤 삶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제가 예랄했던 그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 될 테니까 윤리 문제라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해지는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여기에서 이제 뇌과학자로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 근데 우리의 뇌는 지난 수만 년 동안 거의 진화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랬다면서요? 인간이 아프다고 느끼는 것, 뭐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 이러한 정말 우리의 근본적인 욕구나 우리의 근본적인 어떤 의식에 있어서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변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법이라는 것은 인간이 불행하지 않고 행복하기 위한 어떤 기초를 마련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사실 또 초기에 우리가 보면 법 철학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인권 이야기를 할 때. 네. 그래서 제가 볼 때 4차 산업혁명이 우리의 삶과 소통 방식, 사는 방식은 바꾸겠지만 언제 우리가 상처 입고 언제 피해를 보고 우리가 언제 불행하고 행복한지는 바뀌지 않거든요. 야. 그러면은 그 기준은 어떻게 보면 명확하게 있는 기준이라서 저는 기술 중심으로 가기보다는 그 기술이 인간 중심으로 갈 수 있도록 기술을 만드는 사람들도 네. 그다음에 인간의 권리를 수호하는 사람들도 함께 이 부분을 인지해서 함께 만들어 나가면 충분히 답을 찾을 수 있다라고 믿는 집단지성을 쪽입니다. 믿으시는군요. 집단지성을 믿습니다. 네, 집단지성을 일단 뇌과학자로 믿지 않을 수 없는 게 우리의 뇌가 이제 사회적 뇌로 진화를 했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든 답이 없고 우리가 함께 있을 때 더 많은 답이 찾아지고 그렇죠. 인류가 더 발전하고 예.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네, 그 많은 연구들이 있고 저도 과학자로서 그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집단지성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집단지성이 더 현명한 답을 내기 위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되게 재밌는 건데 물고기 떼가 쭉 갈 때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51%가 한 답을 향해서 가면 49% 따라오게 되는 원리가 있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다수가 조금 더 생존하는데 유리해서 생겨난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서 이제 잘못된 정보를 하나를 주고 한 해를 억지로 리더를 만들어 놓으면 다른 물고기가 떼가 또 다 따라가기도 해요. 이제 큰일 나는 거죠. 이제.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뇌 없는 물고기를 만들어 놓고 겁 없게 한 다음에 물고기 떼를
풀어놨더니 뇌 없는 물고기가 리더인 줄 알고 용감하다고 생각해서 따라가는 그런 연구를 히틀러 때 했었던 적이 있어요. 아, 실제로? 네, 그래서 그 제3제국 히틀러 때 굉장히 나치들이 이 연구를 싫어해가지고 과학자를 쫓아내고 이 연구를 핍박했던 그런 이야기를 들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걸 보게 되면 그때 이제 뇌 없는 물고기를 따라가던 집단 지성이 더 현명한 지성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집단 지성이 현명하고 인류에게 더 유익한 답을 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 역시도 무조건 집단 지성이 더 옳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중요하다라고 보는 쪽입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아무튼 근데 이제 이게 지금 너무나 발전 속도가 빠른데 코로나라고 하는 게 발전 속도를 훨씬 더 지금 당겼다고 이렇게 봐야 되는 네, 겁니까? 굉장히 가속시켰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바로 전 직장이 이제 국내 자동차 대기업에서 미래기술 전략팀장을 하면서 앞으로 10년, 15년 후에는 어떤 기술에 투자를 해야 하는가, 어떤 기술을 준비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역할들을 했었는데요. 네. 굉장히 재밌는 게 이제 로드맵을 짜고 미래를 예측하면서 이거는 5년 후에나 오겠다, 10년 후에나 오겠다 했던 것들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막 1년 만에, 6개월 만에 우리 삶 속에 들어온 경우들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야, 이게 정말 미래라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순식간에 가속화돼서 우리 삶 안에 다가왔고 메타버스가 대표적인 예고요. 아, 메타버스가. 그렇죠. 그다음에 원격 수업이라든지 재택근무, 원격 진료 가능성은 있었지만 사실 가장 어려운 게 변화에 있어서 사람들이 다 받아들이고 하는 거거든요. 사람 행동을 바꾸는 게 가장 어려워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의 강제가 행동이 바뀌었고 그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기술도 따라가고 기술의 수요도 늘어나고 발전 속도도 빨라진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결국은 우리는 준비되어 있는가 이제 이런 질문을 마지막으로 던져야 되는데 닥쳐봐야 한다라는 대답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저는 늘 공부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라고 제가 공부를 한 사람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네. 이게 내가 어떠한 변화가 있고 어떠한 것들이 존재하는구나를 들어보기라도 한 거랑 처음 듣는 거랑 되게 다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시선 집중 같은 프로그램을 많이 들으시고 라디오도 많이 들으시고 유튜브나 책에서도 더 많은 궁금증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결국은 근데 박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AI와 인간도 공존 공생을 해야 되는 거고. 네, 저는 공진화를 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인간의 뇌에 대해서 인공지능이 알려주게 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요즘은 뇌과학도 인공지능 없으면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뇌에 대해서 훨씬 많은 것들을 알게 해주는데 인공지능이 사용되는데 그렇다면 인공지능을 또 진화시키는 데는 무엇이 사용되는가? 인간의 뇌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기반으로 또 인공지능을 우리가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인공지능과 뇌가 공진화하고 있고요. 근데 그 과정에 있어서 저는 역시 가장 중요한 건 결국 그 공진화를 통해서 우리가 더 행복해질 것이냐 불행해질 그렇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함께 더 행복해질 수 있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인간을 더 아끼는 방향으로 진화한다라는 것을 좀 염두에 두고 우리가 같이 AI도 도구라고 봐야 되는 거죠. 네, 도구.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렇죠. 결국은 중요한 건 인간이다 이거죠. 네, 중요한 건 인간이고요. 네. 그리고 그 인간이 다른 인간을 해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이 도구를 더 잘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게 저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AI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물어야 되는 질문은 인간다운 삶이란 무엇인가. 그렇죠. 결국 그거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렇게 장동선 박사 모시고 AI가 열어젖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잘 들었습니다, 박사님. 함께 너무 즐겁고 유익한 대화 나눈 것 같아서 행복합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시고요. 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네, 김종배의 시선 집중 설 특집으로 꾸며드렸는데요. 내일도 설 특집은 이어집니다. 내일은 한국을 대표하는 생태학자죠.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 교수와 함께 알찬 시간 꾸며볼 예정입니다. 내일도 함께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